손가락이 아침마다 조금씩 굳어 있다는 것을 혹시 오늘도 아주 잠깐 느끼셨는지요? 잠에서 깨어나 이불을 걷어내고 휴대전화를 집어들거나 물 한 잔을 따르려는 순간 손가락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느낌, 힘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어딘가 뻣뻣하고 마디마디가 조금 묵직한 그 감각,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날씨가 추워서 어젯밤 무리했나 보다. 그렇게 작은 신호 하나를 눌러두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작은 신호 이야기를 천천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는 저린 느낌, 집게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막막한 무감각, 오랫동안 글씨를 쓰거나 스마트폰을 잡고 있다가 손을 내려놓았을 때 순간적으로 찌릿하는 느낌, 무언가를 쥐려는데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이런 증상들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겪고 계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작은 손 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과 혈액순환이 어떻게 손끝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 오랜 연결고리가 어떻게 끊기고 또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의학이 수천 년 전부터 주목했던 아주 작은 하나의 지점, 액문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너무 힘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펼쳐놓으세요. 그 손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손을 씁니다. 밥을 먹고, 글씨를 쓰고, 물건을 들고, 누군가의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 자체를 돌봐준 기억이 언제인지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손은 우리가 세상과 닿는 가장 가까운 부위입니다. 그리고 손끝은 우리 몸의 신경계가 가장 정밀하게 뻗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손끝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수의 감각신경 수용체가 모여 있습니다. 뇌는 손이 보내오는 신호를 끊임없이 읽어내며 손은 뇌의 명령을 끊임없이 수행합니다. 그 연결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저림을 느끼고 무감각을 느끼고 굳음을 느낍니다. 현대의학은 손가락 저림과 굳음의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는 말초신경의 압박이나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을 때, 키보드를 치거나 스마트폰을 잡고 있을 때 손목과 팔꿈치 주변의 신경과 혈관이 서서히 압박을 받습니다. 신경은 근육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아주 조금의 압박에도, 아주 약간의 혈액 공급 저하에도 신경은 금방 신호를 바꿉니다. 저린 느낌은 신경이 압박받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무감각은 신경이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벽이 조금씩 탄력을 잃어가고 혈액의 점도도 달라지며 말초 부위까지의 순환이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다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압박을 줄이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되살리는 것, 이 세 가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한 손가락 저림과 굳음에는 자율신경계의 상태도 깊이 관여합니다. 오랫동안 긴장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말초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중심부로 모이며 손발 끝처럼 가장 먼 곳에서부터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감신경이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는 현상입니다.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서 살아온 몸은 손끝까지 혈액을 충분히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저림은 단순히 손 하나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몸 전체의 긴장 패턴, 호흡의 패턴, 신경계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동의학이었습니다. 동의학에서는 손을 아주 특별하게 바라봅니다. 손에는 3개의 음경락과 3개의 양경락이 지나갑니다. 이 6개의 경락은 손끝에서 시작하거나 손끝에서 끝나며 심장, 폐, 심포, 소장, 대장, 삼초라는 기관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의학의 경락 이론을 현대 해부학과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경락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신경이나 혈관과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동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의 흐름이 상당 부분 신경 분포와 혈관 경로, 근육 연결선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오랜 임상 관찰과 직관적 탐구를 통해 인체의 연결 패턴을 발견해낸 것이 동의학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 언어는 달랐지만 가리키는 것은 비슷한 실체였을 수 있습니다. 동의학에서는 손가락이 굳고 저리고 무거워지는 상태를 기혈의 흐름이 막히거나 차가운 기운과 습한 기운이 경락에 정체된 것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기혈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그 부위는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움직임이 뻣뻣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옮기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신경 전달이 둔화되고 근막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를 풀어주는 지점으로 동의학이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해 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액문혈입니다. 액문혈.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한자로는 예문쇼이라 씁니다. 액은 액체, 진액이라는 뜻이고 문은 문, 입구라는 뜻입니다. 몸에 진액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혈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손등을 위로 향하게 하고 새끼손가락과 약손가락을 살짝 벌려보세요. 두 손가락 사이에 주름이 끝나는 지점, 손가락이 손등으로 이어지기 직전의 그 오목한 지점, 그곳이 바로 액문혈입니다. 손가락 두 마디 사이에 작은 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누르면 약간 오목한 느낌이 나고 아주 조금 예민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손이 차가울 때 눌러보면 특히 뚜렷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학에서 액문혈은 삼초경의 혈자리입니다. 삼초경은 몸의 수분 대사와 체온 조절, 순환 기능과 관련된 경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상초, 중초, 하초라는 세 개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의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액문혈은 그 삼초경의 형혈이기도 합니다. 동의학에서 형혈은 작은 물줄기처럼 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자리로 열을 내리고 막힌 것을 뚫고 경락의 흐름을 활성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 지점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삼초경을 통해 손 전체의 기혈 순환이 돕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손가락의 저림, 냉감, 굳음, 약한 파지력에 쓰이는 혈자리로 전통의학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혈자리가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하게 여겨져 왔을까요? 단순히 손가락 하나의 불편함을 다스리는 자리였다면 수천 년의 임상 기록 속에서 이렇게 꾸준히 등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액문혈이 위치한 삼초경은 동의학에서 매우 독특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삼초는 심장, 폐, 비위, 간, 신장처럼 해부학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삼초는 기능적 개념입니다. 상초는 호흡과 심폐순환을 담당하는 영역, 중초는 소화와 영양 흡수가 이루어지는 영역, 하초는 노폐물 배출과 신장의 기능이 자리한 영역. 이 세 개의 공간이 서로 소통하며 몸 전체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통로가 삼초라는 것입니다. 동의학에서 삼초경을 자극한다는 것은 단순히 손이나 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몸 전체의 기운이 흐르는 큰 통로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액문혈은 작은 지점이지만 그 영향력의 범위가 넓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의학의 언어로 이것을 완전히 번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초 자극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손끝의 자극이 뇌로 전달되는 감각 신호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정 부위의 압점 자극이 국소적인 반응을 넘어 전신적인 자율신경계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액문혈의 넓은 영향력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둘째로, 액문혈이 형혈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의학의 오수혈 이론에서 형혈은 경락의 기운이 작은 냇물처럼 모이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우물처럼 솟아오르는 정혈에서 시작된 기운이 이제 방향을 갖추고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 그것이 형혈입니다. 형혈의 특성은 열을 내리고 막힌 것을 뚫고 경락의 흐름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전통 문헌들은 설명합니다. 손에 쌓인 피로, 열감, 염증적 느낌, 저림이나 굳음처럼 무언가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형혈이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체된 것을 흘려보내는 역할, 막힌 물꼬를 조심스럽게 여는 역할. 셋째로, 액문혈은 삼초경의 두 번째 혈자리입니다. 삼초경의 첫 번째 혈자리인 관충혈은 약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경락의 기운이 손끝에서 솟아오른 다음 바로 이어서 만나는 곳이 액문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락의 흐름이 가장 처음 방향을 잡는 그 지점에 액문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의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 흐름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도록 돕는 자리.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액문혈은 단순히 손가락 저림을 다스리는 혈자리를 넘어섭니다. 이 자리는 삼초경 전체의 기운이 처음 방향을 잡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제대로 열려 있어야 삼초경 전체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길목 하나가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수로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혜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동의학 문헌들에서 액문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 혈자리의 중요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손가락의 굳음과 저림뿐만 아니라 손목과 팔의 피로, 귀 울림과 두통처럼 삼초경의 경로를 따라 나타나는 증상들, 열감이 있으면서도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태, 머리는 뜨겁고 손발은 차가운 상하 불균형의 상태,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액문혈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 혈자리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랜 시간 화면을 바라보며 긴장된 눈, 어깨와 목에 쌓인 피로, 손과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 그로 인한 열감과 굳음, 동시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차가워진 손발. 이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현대인의 몸 상태입니다.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고 중심은 긴장되어 있고 끝은 혈류가 부족한 상태. 동의학에서 삼초경, 그리고 그 입구에 있는 액문혈은 바로 이런 불균형을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아래의 기운이 소통하도록 돕고 뭉친 곳을 풀어주고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이 작은 지점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살아남은 이유일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 혈자리가 손등의 두 손가락 사이에 위치한다는 사실 자체도 흥미롭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이 부위는 척골신경의 분지와 요골신경의 분지가 만나는 경계지점 근처입니다. 손의 안쪽과 바깥쪽 감각을 담당하는 두 신경계통이 서로 전환되는 경계 영역. 이 경계 지점에 자극을 주는 것이 신경 전달 경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신경 영역이 만나는 경계라는 사실은 이 지점이 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왜 자극 효과가 넓게 퍼지는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학이 이 지점을 발견한 것은 해부학적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몸과 접촉하면서 그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전승하는 과정을 통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오랜 관찰의 축적이 결국 현대 해부학이 설명할 수 있는 실체와 어느 정도 겹치는 지점을 찾아냈다는 것. 이것이 전통 의학을 단순히 민속 지식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액문혈 자극이 어떤 분에게는 뚜렷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미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의 반응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혈자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지점에 손가락을 대는 그 순간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해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관찰과 기록이 담긴 지점, 몸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는 삼초경의 첫 번째 길목, 기운이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형혈, 그 모든 맥락을 조용히 알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따뜻하게 손을 얹는 것,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몸에 닿는 손길에는 의도가 담깁니다. 의식이 담깁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대과학은 조금씩 더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친구 연구에서도 액문혈을 포함한 삼초경 자극이 손과 상지의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일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이며 치료적 효과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돌봄의 관점에서의 부드러운 자극이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자극하는지 아주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손 또는 왼손, 편안한 손부터 시작해 보세요. 손등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을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새끼손가락과 약손가락을 아주 살짝 벌립니다. 두 손가락이 이어지는 바로 그 지점, 손가락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가장 윗부분. 그 오목한 곳을 찾아보세요. 반대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 끝으로 그곳을 아주 가볍게 누릅니다. 세게 누를 필요 없습니다. 오목한 지점을 살며시 누르면서 약간의 압감이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 지그시 압력을 유지하면서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쉽니다. 그리고 입을 살짝 벌리거나 코로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내쉬는 시간을 들이쉬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합니다. 한 번에 약 1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유지해보세요. 호흡과 함께 그 작은 지점에 따뜻한 관심을 두면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극하는 동안 그 손가락 주변이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렸던 곳이 조금 변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감각 변화는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느낌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눌러주고 호흡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루 2번에서 3번 한 손씩 번갈아가며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뻣뻣한 느낌이 들 때, 오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했을 때, 저녁에 손이 피로한 느낌이 들 때, 그 순간들에 잠깐 멈추고 이 작은 지점을 찾아주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액문혈을 자극하는 것 자체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 손을 내려다보는 것, 호흡을 느리게 하는 것, 자신의 몸에 관심을 주는 것, 이 행위들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대과학은 점점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가슴과 배까지 이어지는 길고 중요한 신경으로 우리 몸의 이완 반응을 담당합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혈관이 이완되고 교감신경의 과활성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말초혈관, 즉 손끝까지도 혈류가 조금 더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즉 앵무녀를 누르면서 천천히 호흡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율신경계를 부교감신경 방향으로 조금 이끄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린 호흡과 자율신경계 조절의 관계는 현대신경과학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실천은 손 하나를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 전체의 긴장 수준을 조금씩 낮춰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동의학의 말 중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다스리면 그것이 전체로 퍼진다. 경락 하나의 흐름을 회복하면 전신의 기운이 따라서 조화를 찾는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국소적인 자극이 신경반사와 혈액순환을 통해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손가락이 굳고 저리고 힘이 빠질 때 그것은 몸이 무언가를 말하는 중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참고 넘기는 대신 잠깐 멈추고 그 작은 지점, 새끼손가락과 약손가락 사이 그 골짜기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그 자리에 조금 머물러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 귀 기울임이 쌓여서 몸은 조금씩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과정에서 몸 곳곳에서 보내오는 작은 신호들, 예전에는 없었던 뻣뻣함,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준비해야 하는 아침, 손끝과 발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들, 이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들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달라는 신호입니다. 몸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다만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언어를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언어에 응답하는 습관을 갖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기 돌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두 손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느 한지 조용히 닿았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곳은 거창한 처방을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오는 작은 신호들에 함께 귀 기울이며 천천히 나아가는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채널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기 돌봄 안내입니다. 통증, 호흡곤란, 심한 불면, 반복되는 공황, 오래 지속되는 우울감, 자신을 해치고 싶은 충동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이나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